연구자 네 분을 소개를 먼저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주환 교수님은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공공의료 진료 센터에서 공중보건진흥원이군요. 공중보건진흥원 보건의료진흥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에서 일을 맡아 보시고 계시고 그 서울대학교 그 보건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보건정학 쪽으로 주로 경제학 쪽으로 공부를 좀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영식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학교에서 감염내과를 전공하시고 국립보건원에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을지대 병원으로 감염내과를 이전을 하셨고요. 서지영 교수님은 이제 호흡기내과를 전공하시고 현재 삼성병원에서 중환자의학을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이진학 기자님은 워낙 잘 아시고 계셔서 동아일보의 이제 정책사회부의 차장으로 서울대학교의 겸임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께서 각각 특색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 네 분들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주환 교수님의 그 세 분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세 분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세 분 발표의 이제 큰 흐름인 백신의 중요성과 백신의 효과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분성이 있고, 그러나 역시 그 불충분성이 그 백신을 기부업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여전히 기대해야 될 중요한 어떤 그 인터벤션 중에 하나라는 점. 또 한 가지로 이제 치료 역량에서의 중환자 그 치료 역량을 준비하고 시스템이 최대한 해낼 수 있는 만큼을 준비해야 된다는 중환자 치료 역량의 중요성, 그 준비의 필요성, 그 두 가지가 예방과 치료 양쪽 분야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신 것 같고요. 그 언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백신만의 예방 대안이 아니라 아까 정재원 교수님 표현을 하면 이제 NPI, 그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중에 효과성이 높게 입증된 것으로 말씀하셨던 그 트레이스 TTT라고 말씀하신, 좀 더 정확히는 TTIQ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솔레이션, 환자의 아이솔레이션과 그다음에 환자와 컨택한 사람의 접촉자를 쿼런틴하는 예방적 아이솔레이션 하는 TTIQ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 백신에 못지않거나 백신과 함께 양날개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금 심사 받고 있는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9개 도를 백신 접종률이 높은 도가 오른쪽, 왼쪽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도로 절반씩 나눠서 놓은 건데요. 보시면 낮은 쪽에 있는 도들이 더 Y축이 이 발생률인데 확진자 발생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X축은 자가격리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확진자당 자가격리자가 몇 명 정도 발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국제사회 이제 논문으로 보면 한 사람의 확진자가 접촉한 수는 5명에서 30명 정도 사이로 나타나는데, 락다운이 심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5명 정도로 줄어드는 반면에 일상적인 생활에 가까울 때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레인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 비슷한 로그 값이라 이제 일반 자연수로 치환하면 5에서 한 40 정도 사이의 숫자가 되는데, X축이 그런 숫자에 한 사람 확진자당 그 자가격리자 수가 많을수록 일주 후에 발생하는 확진자의 수를 이제 Y축에 나타내는 것인데,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그 네거티브 어소시에이션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자가격리, 예방적 격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 확진자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거는 백시네이션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모두 다 일관된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통해서 백신과 이 비백신 TTIQ가 같이 움직여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한 자료인데요. 최근까지 발표된 자료들로 수도권만 서울, 경기, 인천을 보면 같은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자가격리자의 규모는 서울 지역이 좀 적고 5에서 2명에서 한 7, 8명 사이 정도로 확진자 1인당 숫자가 좀 적고요. 경기도는 그보다 더 많아서 5에서 한 40명 사이 정도로 자가격리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인천은 그 중간 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도권 전체가 이러한 자가격리자가 많을수록 확진자 1인당 자가격리를 적조를 할수록 일주 후에 발생하는 그 확진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경향은 계속 일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격리를 충분히 잘 하고 나면 새로운 신규 질환이 신규 확진자가 자가격리하다가 나타나는 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질병청 통계는 그걸 방역망내 관리 분율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역망내 관리 분율을 지난 1년간을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해보면 대략 70%에서 30% 사이, 25% 정도 사이 레인지에 있는데 로그 리니어한 릴레이션십을 아주 통계적으로 강력하게 유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헐적으로 이런 TTIQ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 가끔씩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를 더욱더 떨어뜨리면 0% 하나도 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어떤 위험이 오는지를 추계를 해보면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해보면 시뮬레이션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루 평균 일주일 후에 중단하고 나면 44,000명 정도가 생기고요. 2만에서 88,000명 정도가 생겨서 엄청난 수가 되는데 이거는 중환자 유병자 수로 하루에 13,000명 정도 누워있을 병상을 필요로 하는 숫자입니다. 아까 김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최대치가 다 동원된다고 해도 절대 부족한 수가 되는 거죠. 엄청난 초과 사망이 나올 숫자고요. 그렇게 10%로 지금 현재 한 30% 전후로 방역망내 관리 분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20%나 10%로 줄어도 20%까지는 그래도 유병자 수, 중환자 유병자 수가 1,800명 정도 돼서 현재로는 견딜 수 없지만 김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만큼 준비되었을 때는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 10% 이내로 줄어들게 되면 하루에 16,000명가량, 중환자 수, 유병자 수는 한 4,900명가량 생겨서 유병하고 병상이 5,000병상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감당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면 우리가 최소한 방역망내 관리 분율 30% 이상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가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 범위 안에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방역망내 관리 분율을 다시 한번 사망에 대해서 2주를 더 추가로 레그를 더 3주 후로 사망률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아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역망내 관리 분율이 높으면 3주 후에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TTIQ에 입증되어 있는 효과라고 아까 정재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에 한국적 데이터, 한국 데이터로 강력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TTIQ의 트레이스 테스트에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보면 한 사람의 확진자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 테스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추적하고 있는지 네거티브 포지티브 레이쇼로 지금 질병청이 발표하는 거로 치면 이제 양성률의 역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보면 일주 후에 얼마나 많은 수가 발생하는지 보면 이거 똑같이 네거티브 어토시에이션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 중에 있는 논문인데요. 이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국제 데이터로 이제 연결해 보면 아우어 월드 인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1년치, 올해 1년치의 누적 사망과 누적 감염 발생을 보면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 녹색으로 돼 있는 나라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 분홍색으로 돼 있는 나라 상관없이 모두 다가 다 이런 적극적인 TTIQ를 하고 있을수록 그 누적 발생률이나 누적 사망률이 현저하게 적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백신 효과와 TTIQ가 같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리얼 월드 에비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TTIQ 펑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뉴얼 트레이스 역량도 중요한데 동시에 매뉴얼 트레이스를 도울 수 있는 디지털 트레이싱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분율이 또한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그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두 개가 서로 돕는 형식의 패러럴하게 서로 이펙트를 나타내서 한쪽에서 컨택트 트레이싱이 증가되면 될수록 올라가는 이 감소의 정도, 감염 감소 정도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디지털 트레이싱 앱을 더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감소의 폭도 동시에 더 역시 동일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디지털 트레이싱을 동시에 매뉴얼 트레이싱과 함께 동시 적용하는 것을 빠르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일단 설명으로만 드린 그림으로 보여드린 자가격리의 예방적 효과가 얼만큼 강력한지를 통해서 앞에 세 분의 발표를 보완하는 그런 발표인데요. 그림 없이 몇 가지만 좀 더 그 앞부분에 정재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좀 제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현 교수님의 논지에서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방역을 한 결과로 감염되지 않은 세로 프리밸런스가 낮은 것이 향후 위험을 더 크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위험 총량의 법칙 같은 그런 용어가 되는 셈인데요. 이것은 냉정하게 치면은 인위적인 어떤 노력도 다 무력화하거나 쓸데없는 짓인 것이라는 말이랑 동의어가 되는 건데, 사실상 이 타임 프레임이 1억 년이 될지 1년이 될지 그 위험 총량의 법칙에 그것이 맞다고 치더라도 사실 그런 그 기간 안에 바이러스의 비룰런스가 체인지되고 공생관계에 접어들 수 있을 만큼 바뀌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 제로 프리밸런스가 낮은 것을 오히려 성공한 것을 위험이라고 보는 그런 논리적 모순,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안 해야지 더 안 위험하겠네라고 만드는 그런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정 속에는 자연면역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에센셜 백시네이션 하는 것의 경험을 그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셈이고요. 비용 효과성에 관한 언급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확정된 여러 가지 에센셜 백시네이션에 관련된 라이프롱한 그런 이펙트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이 백신은 성인들의 반복적인 백시네이션을 해야 되고 부스터를 얼만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변이 출현과 함께 새로운 백신이 또 개발돼야 되고, 이런 백신의 비용 효과성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끔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점에서 백신의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과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자연 면역에 관해서는 영구적인 가정 속에서 그런 지금 집단 면역의 가정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노력과 모순되는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이 부분은 좀 더 과학적으로 냉정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약간 들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신 데이터들은 흥미롭지만 사실 학술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숫자들이 뭐 20개 정도 어떤 숫자들이 사용됐고 어떤 값들인 것이고, 그 값들 중에 추정값이 뭐 20개 중에 18개고 실측값이 2개인데 그 2개는 어디에서 측정된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지. 사실 지금 일종의 구구단표 같은 것에 20개가 있는 것의 조합을 다시 하이 프로젝션, 로우 프로젝션을 나눠서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숫자로 보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데, 그 정보의 공유의 신빙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조금 더 보완돼서 앞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이 데이터가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완전히 신뢰하고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제자 특히 이제 우리 시뮬레이션 환자 발생 전망에 대해서 오주환 교수님께서 토론자로서의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신영숙 교수님을 초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을지의대 감염내과 신현식입니다. 세 분 교수님들의 연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이 80%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가 발생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뭐 국내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발생하는 거죠. 중환자 발생도 적고 사망률도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이 완벽하지 않다, 우리의 예상이 빗나갔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시즈널리티에 대해서 좌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웨덴의 그 경과를 보면은 작년에 일반적으로 4월 달에 1차 에피데믹 있고 나서 거의 그 젊은 성인하고 학교
뭐 중학교 이하를 거의 정상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환자 수가 많지 않았고 겨울에는 다시 이제 계절성을 띄어서 굉장히 높아졌고 올해 봄에 다시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아마도 접촉의 증가로 인해서 환자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많아졌고 지금이 이제 많은 환자가 적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런 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시즈널리티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나라에서 스웨덴을 제외한 많은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그런 방안을 많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에 보면은 6개월 정도 지나서 감염 예방은 뭐 한 45%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중증을 예방하는 것은 70 내지 75%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논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효과는 IgG 항체보다는 T셀 면역이 더 오래 유지되어서 그런 중증 폐렴을 예방한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겨울에 그런 시즈널리티를 고려한다면은 지금 현 상황과도 맞물려서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재택 치료와 중증 환자 대비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택 치료의 기본은 여러 가지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증상을 경미하게 해주는 사이토카인을 낮춰주는 그런 항염증 치료제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세타미노펜, 그 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뭐 그게 이제 뭐 낙센이나 브루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가 되겠는데 이런 약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사용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타미노펜은 일반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을 낮추는 게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어서 많이 먹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약은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염증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낙센프루펜은 일반적으로 사이토카인을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이긴 하지만은 이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과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다른 그 낙센프루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 과민 반응이 있는 분들은 이런 약들을 복용하지 않아야 되겠고 혹시라도 이 약을 먹고 나서 하루 이틀 안에 좋아지지 않으면은 그런 부작용을 또한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의 치료제로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약이 이제 덱사메사돈 그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소론도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약제가 있지만은 이 약들은 오래 복용을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서 재택 치료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그 아세타미노펜이나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복용하면서 하루 이틀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이런 약들을 복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올해 초에 영국의 한 연구에 의해서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경증 환자에 사용하였을 경우에 증상이 빨리 좋아지고 입원율을 현저히 감소시키겠다는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몰누피라비아나 화이자에서 개발한 팍슬로비드 그러나 이런 약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또 임상의 환자들한테 사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그 회사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또 이 코로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코로나의 문제점이 초기 증상이 아주 경미하거나 무증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무증상이었다가 갑자기 일주일 열흘 돼서 폐렴으로 중증으로 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환자들한테 이런 항바이러스제를 제대로 투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투여 시기에 적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항바이러스제의 효과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을 수도 기대하지 않은 게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감염 환자가 초기에 진단될 수 있도록 좋은 진단검사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겨울에 백신의 효과도 떨어지고 또 환자들의 발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택 치료에서 좀 더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약제들을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집안 내에서도 다른 가족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번 겨울 동안에는 특히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 손 씻기 또는 환기 또는 공동 사용하는 손잡이 등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환경 소독을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 안의 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여러 연구가 있기 때문에 운동도 적당히 하고 음식도 골고루 먹고 특히 겨울에 낮아질 수 있는 바이타민 D를 좀 보충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재택의료를 강조하고 있는데 재택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환자 관리를 담당하시고 있는 서재원 교수를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원 교수께서는 지금 이제 병상 부족 문제를 과연 이제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 김인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실 의향이신지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윤 교수님 얘기를 잘 들었고요. 저도 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중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를 마치 에볼라처럼 사회하고 완전히 격리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환자를 어프로치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은 어느 정도 병원들의 구조적이나 인력 부분이 일시적으로 추가되는 어떤 로드가 있어도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인력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 병실도 우리나라 중환자실은 이게 사실은 중환자실마저도 1인실이 아니고요. 1인실이어도 음압이나 양압을 제대로 걸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중환자실에서 지금 코로나19 환자 중환자를 거의 많은 병원에서 보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중환자는 따로 만든 공간에서 우리 중환자실을 일부를 폐쇄시키고 그 인력이 가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격리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같이 갔기 때문에 중환자 치료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중환자 치료 시스템과 김윤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의 어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저희 외국에 있는 의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도 거기서는
같은 중환자실에서 이 방은 코비드19 환자, 이 방은 일반 환자. 왜냐하면 다 1인실이고 그 음압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력도 평상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약간은 증가하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보는 그러한 그 예를 제가 확인한 바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또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정부 발표나 이런 데를 봤을 때는 항상 얘기하는 게 코로나 중환자실이 몇 개가 확보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확보된 우리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만큼 코로나19 중환자가 확보된다면 그거는 뭐 아까 김윤 선생님은 좀 아니라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 그 중환자를 볼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생각은 코비드19 환자도 중요하지만 일반 중환자에 대한 고려도 같이 이런 중환자 정책을 할 때는 같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현재 또 하나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병상 배정반이 있긴 한데 거기서 환자를 각급 병원에 배정할 때 전혀 환자의 위중도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자리만 있으면 그만큼 절실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자리만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환자를 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중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부분 환자들은 돌봄 쪽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 그런 급의 병원들, 그리고 진짜로 아주 인텐시브하게 아주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또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원들로 잘 이렇게 분포가 잘 원활하게 돼야지 가장 좋은 아웃컴을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웃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 말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예, 우리 중환자의학회에서 시비어리티에 따른 환자 분류를 해서 병상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용 중심으로 되어 있는 외국과 다인용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인력을 리크루트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따 나중에 우리 김인 교수님이 디펜스 내지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진환 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진환 기자님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사전 질문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지를 먼저 얘기를 드리고 나중에 종합 토론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장기간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지속되고 있는데 초기에 아주 강력한 록다운을 해서 그다음에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해결 가능하지 않나.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이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 이런 것들 손실보상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이제 계신 분 중에서 김인 교수님이 가까울 것 같긴 한데 혹시 김인 교수님이 가능하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코로나 확산이 기온 변화와 유관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존재합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신영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백신은 접종 효과 기간이 있는지요? 있다면 기간은 이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건지요? 접종자의 재감염 데이터를 근거로 한 추정인가요? 요거는 아마 신영식 교수님이나 우리 역학하시는 정재영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동안에 우리 이진환 기자님께서 이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지금 진행되는 정책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시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 이신환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조금 자유롭고 이제 좀 돌아다닐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또 위축이 들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현실입니다. 어제도 언론에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쏟아졌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이제 불안을 야기시키거나 공포 뭐 그런 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취재가 제한돼 있고 외국에 나온 뉴스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뭐 백신 제약사의 CEO 이런 분들이 나오는 목소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백신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은 얘기보다는 좀 굉장히 위험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어제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언론의 특성상 국내에서도 이제 첫 감염자가 생기면 또 오미크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오미크론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가 다들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전문가 분들뿐만 아니라 이걸 시청하고 계신 많은 의료진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새로운 버전 업데이트 되면서 이 오미크론이 존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뭐 기존의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서 아주 위험한 게 아니고, 그다음 뭐 그래서 좀뭐 감염력은 굉장히 높을 수는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이 감염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각종 합병증이지 않습니까? 그런 합병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떨지가 제일 곤두서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두 가지를 제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생각 외로 중환자 수가 급증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게 중환자 병상 확보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윤 교수님께서는 뭐 당장 마음만 먹으면 병상이 다음 주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뭐 1000병상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좀 얘기는 하셨는데 먼저 김윤 교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제가 대구 케이스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대구에 직접 10일 동안 의료봉사 하면서 대구의 어떤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당시 병원에서 병상을 내놓지 않았다가 아니라 초기에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그 당시엔 생활치료센터에 그 시스템이 없었어요. 없었던 상황에서 민간 병원에서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에서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동산병원에 전담병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대구 내에 있는 영남대병원부터 대구 카톨릭병원 이 민간 병원들이 다 100병상씩 다 병상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꽉 찼는데 문제는 이 병상이 그 당시에는 생활치료센터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무증상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병상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대구 상황을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한 케이스는 좀 맞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저 대구 케이스를 얘기하셔가지고 이번에도 또 대구 케이스를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그건 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병상 확보를 위해서 과연 그런 병원들을 왜 놓지 않은지가 제일 궁금한데 왜냐하면 이 김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한 병상당 2억에서 3억 정도의 정부의 지원이 된다면 굉장히
이게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병원에서 왜 병상을 내놓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의료진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의료진 확보, 간호사 확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일반 병실, 아까 서진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 일반 환자들의 동선과 코로나 환자의 동선이 일치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동선이 확보되지 않는 병상은 좀 마련하기 쉽지는 않겠다. 영남대병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호흡기 전담 병원이 건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코로나 병상으로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병원은 사실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아산병원 같은 경우 큰 규모의 병원에서 그렇게 병상수를 확보를 할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종의 이게 제로섬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중환자 간호사들을 돌보던 그런 사람들이 다 코로나 중환자로 배치가 됨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또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아 중환자실이 부족하게 생기고 외과계 중환자실 등 이런 것 환자들이 축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또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뭐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 이식 수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 병원인데 그런 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에 차질이 생긴다고 실제로 의사들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 확보가 잘 안 되는 병원인 경우에는 뭐 안과나 정형외과 같은 뭐 전공의들을 사실 끌려다가 직접 이렇게 뭐 투여되는 상황도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뭐 생판 처음 뭐 중환자실 오더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현장에 좀 그런 좀 목소리를 좀 더 좀 많이 들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재택 치료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 치료를 앞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싹 바뀐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의료진이 기존에 담당하던 재택치료 환자에서 갑자기 급증을 함으로 생길 수 있는 그 환자 수 때문에 감당을 못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재택치료하는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그 나머지 이게 환자를 본다고 해서 이게 케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환자를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약을 처방받고 약 처방과 가지고 이 약이 약국에서 처방되고 이 약국 처방된 약이 또 환자의 집까지 배달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재택치료를 직접 해보니까 오전에 약을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직접 받는 건 오후 10시 넘어서 약을 또 처방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호흡기에 관련된 처방을 받을 때도 환자들이 제대로 처방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과연 지금 마련돼 있냐라는 또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지 아니면 재택 치료를 할지 현장의 의사들이 이제 결정하게끔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그 병상 전담반, 그러니까 지자체 병상 전담반이 그걸 결정을 했었는데 그러다 굉장히 현장과 갈등이 많이 생겨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이 되면 현장 의사가 바로 판단하에 바로 입원하거나 아니면 재택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환자에 대한 의견을 병상 전담반 지자체 또 올려야 됩니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시스템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좀 더 길어지지 않냐라는 우려도 또 있는 게 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런 지적을 좀 하고요. 그 나머지는 혹시나 또 토의가 진행되면 또 추가로 얘기할. 각 이제 1차 토론, 지정 패널 토론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제 저도 이제 토론을 일부러 유도는 했는데 서로 간에 디베이트 되는 내용들을 좀 첨예하게 드러내놓고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에, 문제점들을 서로 많이 토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서 1차적으로 아까 일단은 사전 질문 리스트를 먼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자영업자에 관해서 김인 교수님 혹시 준비된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질문의 요지가 그러니까 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진자 수를 확 줄이는 게 뭐 이렇게 낮은 강도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걸 유지하면서 확진자 수가 이렇게 계속 일정 수 이상 발생하는 게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더 해롭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질질 끄는 말씀이셔서. 게 자영업자한테 손해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코로나19를 우리가 뭐 엘리미네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레디케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접근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뭐 초기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전파력이 초기 코로나에 비해서 훨씬 높은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진자 수를 줄여놓더라도 그게 다시 늘어나는 거는 뭐 순식간의 일이고요. 또 저는 많은 전문가들과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제2유행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백신의 효과의 한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 80%여도 2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가능합니다. 1,000만 명은 미접종자, 1,000만 명은 돌파 감염인 거죠. 그러면 2천만 명 중에서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6이 넘는 바이러스가 하루에 10,000명쯤의 감염자가 생기는 게 뭐 그렇게 굉장히 그 이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뭐 평균적으로 보면 높은 백신 접종률이 감염자의 숫자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제2유행의 시기에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때 그게 백신 접종률로 확진자 수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 백신 접종률 80%에 육박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10배, 20배, 30배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번지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할 때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해서 단기간에 확진자 수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혀 유효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록다운까지 해서라도 이제 단기간에 컨트롤하면 어떠냐 이런 뜻인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바이러스까지는 한계, 또 개인의 면역력, 또 환경 이 세 가지를 두루두루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좀 충분히 좀 예를 들어서 지난 싱가포르에서 이제 9월 말에 다시 유행했을 때 이제 록다운을 2주를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우리 돈으로 하면 6조 이상을 풀면서 컴플라이언스를 높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임대료를 지원한다든가 또는 이제 록다운에 레스토랑에서의 어떤 인건비를 지불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보험가는 고용보험이죠.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좀 동원을 하고 예방접종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를 이제 동원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최근 3개월 동안에 거의 모든 현재 싱가포르가 겪는 환자의 80~90%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만 두 번- 덧붙이면, 예, 만약에 대한민국 기재부가 손실보상금을 자영업자나 국민들한테 그 정도 줄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들여서 병원의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는 데 썼겠죠. 그 정도 돈을 쓸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손실보상금도 최근에 와서야 재난지원금이 만들어져서 아마 준비가 덜 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확산과 기후 변화, 기온 변화 부분에 대해서 신영식 교수님 혹시 답변이 가능할지요? 예. 아마도 뭐 몇 가지 연구가 보고는 된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도 이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사스나 메르스 또 지금 코로나 요 세 가지들이 기온이 낮으면은 더 오래 생존한다. 그런데 코로나는 사스 1이나 메르스보다도 더 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실내 온도가 겨울에 우리가 이제 20도, 25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한 4일 내지 5일 정도까지 생존을 하고 여름이면은 한 35도 정도에서는 하루 내에 다 사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바이러스 측면이고 그러면 사람 측면에서는 어떠냐? 사람 측면에서도 더우면은 에어컨 또는 뭐 장마철이면은 또 실내에 들어가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 또 실내 활동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접촉이 더 많아져서 환자 수도 증가하고 바이러스 노출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병도 더 심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홍정익 과장님의 슬라이드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데이터에서 60세 이상에서 이제 그 예방 접종을 1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 팔로우하고 5월 달에 팔로우하고 7월 달에 팔로우 했는데 발생률을 보니까는 이제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률이 높아졌다라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9세 60세 미만에서도 이제 같은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홍정익 과장님 그 이스라엘 데이터 슬라이드 보여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게 추가 접종을 이제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데이터가 좀 나온 거를 저희가 슬라이드에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슬라이드가 안 뜨니까 뭐 그냥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스라엘 데이터 2개를 이제 보여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이제 16,500명 정도 대상해서 2차, 3차 접종한 후에 접종 관찰을 했는데 이제 2차 접종 후에 2개월 후부터 예방 효과가 감소하는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6개월 이후에는 예방 효과가 뚝 떨어졌다가 이제 추가 접종 그러니까 3차례 접종을 하니까 금방 또 감염 예방 효과 올라가더라 하는 이제 그 델타 변이 돌파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 관찰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스라엘에서 연령별로 백신 접종 후에 감염과 위중증 예방 효과를 시기별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제 보름 간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접종 후 시간을 이렇게 시리얼로 봤는데 그게 결국은 시간 경과가 되면 될수록 모든 연령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증가하더라 하는 부분이 조사가 됐고 또 위중증 환자는 대부분 60세 이상에서 나타났다 하는 부분 그리고 하나 이제 슬라이드에 제가 직접 표현을 안 했지만 이제 고연령층 60세 이상하고 40대 쪽 연령층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도 감염 예방 효과 감소 폭이
좀 더 빨리 증가하더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제 감염 예방 효과 또는 이제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양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추가 접종을 도입하게 됐고, 또 이제 기간도 비록 백신 허가가 6개월 이후에 모더나 화이자를 맞도록 추가 접종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개월 그리고 5개월 이렇게 좀 당겨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특성을 감안한 또 동전기를 감안한 그런 이제 접종 간격도 전문가의 그 이제 자문과 예방접종 전문의 심의 통해서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어저께 뭐 정경 우리 청자님께서 백신 패스를 5개월 유효 기간을 두겠다 하는 근거 자료로서 이런 접종자의 재감염 데이터를 보고 결정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이크론 얘기가, 오미크론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감염력은 다소 높은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빠르게 전파되더라. 그래서 이제 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제 핵심 조항 중에 하나는 지금 예방접종을 하면은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줄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둘로 하면은 돌파 감염 또는 재감염이 늘어나더라도 결국 중증으로 가는 환자는 줄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아마 우리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일부 학자들께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적 측면에서 이걸 이렇게 빨리 발견해서 알려준 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 거다. 그 서베일런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이 아직 봉쇄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그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종합 토론이 한 5분 정도 있는데, 혹시 이제 아까 그 반론과 재반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반론을 해주실 선생님께서는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지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부분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환자를 에볼라 환자처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병원에서 그 코로나 환자를 더 많이 효율적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걸 누가 고쳐야 되느냐라는 거죠. 물론 최종적으로 그걸 고치는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정부가 그걸 고치도록 권고하고 설득하는 일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좀 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전문가들의 얘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중환자 병상이 개실로 안 되어 있는 곳에서는 중환자 병동 단위로 중환자실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병원에 따라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대개 뭐 10개 내외의 병상을 이 한 개의 병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병동 단위로 동원을 하면 다른 환자에 대한 감염의 문제나 뭐 음압을 거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공조 시스템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지만 그 일부 병원에서는 제대로 돼 있는 경우에는 중환자 병동이 별도의 공조로 돼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이동형 응압기를 쓰거나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진한 기자님께서 그 대구 사례를 이야기하시면서 직접 대구에 가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현장에 가서 더 생생한 그 정보들을 보셨겠지만, 그렇다고 이진한 기자님이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병원들을 다 일일이 뭐 제가 분석한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한 달간 중환자실의 입원 자료를 다 그 부정하실 만큼 그 모든 병원을 다 감시하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만약에 제가 제시한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에 요구하셔서 제 자료가 틀리다고 하는 거를 입증하셔서 기사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 교수 엉터리 자료로 대구에 있는 의료진을 모독해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니 오늘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길래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그게 어쩔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또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의료 인력을 채용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는 건지, 병원 밖에서 죽어가는 코로나19의 중환자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계절성 문제는 제가 호기 바이러스가 계절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계절성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특성을 보이면 연중 유행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8년 독감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두 번째 유행은 가을에 발생했습니다. 겨울에 생긴 게 아니고. 이것도 지금 코로나19도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연중 유행하는 패턴을 보이는 거지, 겨울에 더 창궐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질문 중에 혹시 이제 토론자 중에 오주환 선생님의 반론에 대해서 우리 정재훈 교수님 혹시 네. 추가적으로 디펜스 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펜스라기보다 정말 다 맞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술적인 목적으로 진행된 모델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밀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저희의 세팅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오해가 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발표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지연시킬 수도 있고 분산시킬 수도 있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 정도의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당연히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데 노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자료나 예측 결과들이 그런 쪽으로 해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도 표현에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코로나19의 어떤 그 병리학적인 것 또는 역학적인 것 또는 그 질병의 코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와 관찰과 또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그 노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질환이 내년 후반까지도 지속되리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 못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이 인플루엔자하고 좀 다른 측면들은 아까 에어로졸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약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전파 방법이 조금 인플루엔자하고 이 코비드 19하고 다른 측면들이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론의 차이를 만들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TTIQ 같은 접근 방법은 인플루엔자에서는 쓸 수 없겠죠. 다만 이제 이런 그 코비드 19에서는 쓸 수 있고 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들 얘기를 합니다. 이 질환을 끌고 나가는 정부의 거버넌스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다. 실패하고 성공하고에 있어서는 정부의 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리더십도 상당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일을 치러 나가는 데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의료인이나 또는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시점에 많은 부분들의 투자와 또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제도적 설계들이 뒤따라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마치는 걸로 하는데, 혹시 한두 마디 더 추가적으로 또 보충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보충을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재택 치료가 앞으로 강화가 되면 문제는 이제 그 환자는 10일을 격리를 이제 하고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같이 보호자로 있는 분들이 추가로 또 10일을 더 격리를 해야 돼서 총 20일을 가까이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많은 국민들이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 격리 기간도 좀 조절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새로- 저는 네,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특히 이제 중환자, 결국은 이게 코로나도 계속될 거지만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우리 사회에 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 중환자 치료 체계가 튼튼하고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환자 체계를 좀 공고히 하고 싶은 그런 제 마음을 전달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그래서 저는 꼭 그런 것들을 이것을 회복 단계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런 그 고려가 논의가 있을 때 중환자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정부에서 좀 갖춰줬으면 저희가 이제 대화 상대로 같이 고민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법률 장관을 좀 부르시죠. 제가 네. 리더십과 거버넌스와 인게이지먼트, 그다음에 투자,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잊어버렸군요. 트랜스페런트한, 투명한 소통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핵심인데 제가 잠시 놓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시간, 2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주시면은 이 질환이 정복되고 끝날 때까지 우리 한림원에서 계속해서 팔로우 해나갈 예정이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긴급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